사실상 내정과 처리 과정, 전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고영한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에 과연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관의 경우에는 퇴직자의 컴퓨터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고 대법관의 경우는 퇴직 후에도 보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등 대법원 스스로 일관되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련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상황을 놓고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권익 침해를 보호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기대는 곳이 법원이고, 대법원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치외 법원 영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서둘러서 대법원은 이번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검찰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입니다. 8일 경총에서 발표한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에 세대 간 임금 격차는 물론 질적, 양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특히 20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에코 세대의 진입으로 청년 일자리 부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대기업의 80% 수준 급여를 맞춰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현실성 없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2+1 지원 방안을 포기하고 저희의 공약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증원 같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 시점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그에 걸맞는 노동의 유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OECD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제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 즉 든든한 실업급여, 실효성 있는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공서열,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직무와 능력,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종별, 직종별 임금 실태 파악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등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자식 부양과 부모 부양을 모두 떠안아 소위 더블케어 세대라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결국 중장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 항공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태로 고객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을 넘어 이제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소비자, 노동자, 거래처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아시아나 사태는 총수 일가들이 기업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아시아나 항공을 활용해 총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다 생긴 어처구니 없는 사태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항공 관련 법령만으로 아시아나 사태를 볼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연 위원입니다. 지난 7일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후속 협상을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 완성을 위한 본격 협상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향후 협상에 대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지 못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는 없었지만 양측이 판을 깨지 않고 후속 협상으로 공을 넘긴 점은 다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과 역할입니다.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 하고 핵물질 신고와 검증 폐기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직 핵물질이 북한 어디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을 봐가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원구성이 합의되고 하반기 국회를 시작하면 정부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때 북한은 남북 합의서 체결 기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된 바 남북 합의서의 이행이 국회 동의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선언적 수준의 합의에 그쳤고 여전히 비핵화의 시간표와 세부적인 검증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아 북미 간 이견이 상당한 조건에서 협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서술에 배부르랴 감상주의보다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북한을 다뤄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거나 중단 조치하고 삼축체제 즉 킬체인, 대함응징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의 사업 축소 및 삭감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정부만 너무 낙관적으로 일관하며 자발적 무장 해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국회 비준이 우선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여 로드맵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경협이 진행될 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핵화에 대한 실행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한미일이 함께 공조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의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 개입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 청와대의 뻔뻔함과 이중성은 어찌 해야 합니까? 권유는 했으나 탈락했으니까 괜찮다는 청와대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국민연금 개입 수사의 잣대와 같이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의 활용 정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하상 정책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이어 심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자가 정권 핵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탈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에게 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통해서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보은 인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 실장의 권유로 공모에 응한 곽태선 전 대표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부터 지난 6월 내정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인사였습니다.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부적절한 인사 개입이 확인된 장하성 실장을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와대는 사실상 내정 상태에 있었다는 곽태선 전 대표를 탈락시킨 정권 핵심부에 보이지 않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병역 문제 등 내부 검증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추천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3개월이나 시간을 질질 끌다가 곽 전 대표를 탈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인사검증은 길어도 1, 2주일이면 충분히 진행됩니다. 3개월이란 시간은 인사검증이 아니라 독립성이 생명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놓고 정치적 이해타산을 계산하느라 허비한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은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지난 5일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확대 공급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들은 신혼희망타운의 정책이 좋은 취지와는 달리 허점이 많은 금수저 청약, 로또 청약이라고 부르면서 무주택 청년 수요자들의 박탈감만 키우는 빚돈 개살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엄격한 입주 자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3, 4억대로 형성된 실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자기 자산이 적은 흑수저 신혼부부들에겐 그림의 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수준이 낮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당첨자에게 오히려 높은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로또 청약으로 변질되고 투기가 몰려서 오히려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최장 6년, 거주 의무 3년을 적용하더라도 미래 신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 주거 안정,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대형 쏠림 현상과 투기를 도전하는 형국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과 비혼의 원인은 단순히 아파트의 소유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절망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부의 갈팡질과 현실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거 난민, 희망 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혼 희망 타운이라고 쓰지만 청년들은 신혼 절망 타운이라고 읽습니다. 흑수저 신혼 부부들을 희망 고문하고 금수저 신혼 부부들에게 로또를 몰아주는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기를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추가 발언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